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성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강의하실 때 제가 사실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초등학생들 우리 앞에서 이렇게 아주 재밌게 지금 듣고 있는데 앞에서 아주 재밌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하는 강의 스타일이랑 너무 달라서 뒤에서 아주 이거 난감하다, 이거 어떡하지? 좀 고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제가 우주의 시작, 이거 굉장히 큰 주제죠, 그죠? 아마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냐?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원시 블랙홀이라는 것도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블랙홀을,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블랙홀이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그 블랙홀은 블랙홀 중에서도 특히 우주가 시작하는 때 만들어진 블랙홀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블랙홀을 저는 원시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원시 블랙홀은, 보통의 블랙홀은 어떻게 만드냐면 별을 만든 다음에 별이 충분히 무거운 상황에서 별이 빛을 내는 거가 안에서 핵융합을 하기 때문이에요. 핵융합이 하는데 그 재료가 다 소진되고 나면 빛을 내는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잘 되지 않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핵융합이 끝났으니 빛은 안 나오는데 중력은 있어요. 무겁기 때문에. 중력이 세서 얘를 확 콜랩스, 찌부러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블랙홀이 우리가 보통 천체 물리에서 말하는 블랙홀입니다. 근데 원시 블랙홀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가 않고요. 아주 초기 우주의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한번 해보죠. 네. 시작을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거 불을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예, 지금 이분이 앨런 구스라는 분이시고요. 생긴 모습을 보니까 뭔가 과학자 같은가요? 예, 과학자 맞아요. 과학자 맞고, 이분이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한 가지 유명한 게 뭐냐면 사무실을 지저분하게 쓰기로 유명하세요. 그래서 보스턴이면은 우리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도 보스턴에 있고요. 이분이 계신 MIT 대학도 여기 있고 그래요. 거기서 그 지역에서 재미로 누가 오피스 제일 지저분하게 쓰냐 대결을 했는데 이분이 우승했어요. 그래서 이게 앨런 구스인데,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 게, 제가 예전에 코넬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쓰던 데스크를 그 전에 구스 선생님이 쓰고 계셨어요. 제가 그걸 물려받아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냥 인연이 있다고 생각했고, 예, 저는 데스크를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쓰진 않아요. 깨끗하진 않지만. 예. 근데 앨런 구스를 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냐면, 이분이 우주 초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대물리에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관측도 하고 이론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소개를 드리는데, 아까 같은 분입니다. 앨런 구스 선생님이고요. 이분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주가 뜨겁고 밀도가 높고 막 그런 상황에서 우주가 시작해서 그런 거를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구스 선생님은 그거가 실제 우주의 시작이 아니라 그 시작은 실은 그 전에 있었던 이벤트로부터 발생된 현상이고, 그 전에는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냐면 우주가 소위 팽창을 하는데 아주 급하게 팽창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를 처음에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이 급팽창이 있었다는 거가
물리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해본 결과 아, 맞다. 정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알란 구스 선생님을 그 지저분한 오피스의 우승자이기도 하지만 급팽창 우주론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분이에요. 그럼 오늘 제가 해야 되는 목표는 급팽창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급팽창이 왜 발생했느냐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싶을 거고요. 거기서 저는 무슨 연구를 해서 이 급팽창에 기여를 했는지, 급팽창 우주론이 발전하고 있는 게 기여를 했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그 급팽창하고 연관해서 블랙홀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우주의 시작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빅뱅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나요? 그죠? 예. 빅뱅이 대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여러 대답을 할 거예요. 실은 이 빅뱅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빅뱅이 뭐냐? 그러니까 빅뱅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는 여러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우주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팽창하고 있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보면 돼요. 관측을 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는데 해보면 실제로 팽창해요. 굉장히 팽창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주보다 과거의 우주는 분명히 더 작았을 것이다. 팽창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시간을 계속 거꾸로 돌리면 돌리고 하다 보면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 것이고 어느 시점인가는 굉장히 너무 작아서 이제 점처럼 작아질 것이고 그게 우주의 시작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시점을 말해서 예전에 그 물리학자들이 붙인 이름이 빅뱅이라는 거예요. 뱅이라는 거는 영어 표현에서 뭐가 총을 꽝 쏘았을 때 빵 터지는 뭐 이런 건데 뭔가 그런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거죠. 현대 물리에서는 그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우주가 팽창하는 거로부터 빅뱅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빅뱅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 가만 생각해 보면 뭔가 한 점에서 시작했고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작았고 그죠? 점에서 시작했는지 아니면 다른 거에 시작했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훨씬 작았다는 것만 맞고 그 다음에 부피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밀도는 높아지고 그죠? 그리고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고 밀도가 높고 지금보다 훨씬 작았던 어떤 시점을 이름해서 빅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은 요즘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빅뱅이라고 부르지 않고 뜨거운 빅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hot 빅뱅. 뜨겁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어느 시점에선가 밀도가 높고 뜨거운 시점이 있었다. 그거를 우리 hot 빅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hot 빅뱅이 우리 우주의 진짜 시작이라는 걸 말해주진 않아요. 그 자체가. 현대 우주론에서 빅뱅은 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주의 시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실은 빅뱅이 있었던 그 뜨거운 우주가 되기 전에 급팽창 시기가 있었고 급팽창 이후에 우주가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긴 게 빅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빅뱅 이전에 급팽창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뜨거운 빅뱅은 급팽창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잘 받아들여서 우주의 모양, 우주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이 왼쪽의 모습처럼 우주를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시점에 시작을 해서 우주가 팽창을 했고 쭉 이렇게 커졌다. 그래서 저기 어디 뭐 특이점 저런 게 있어가지고 저기가 빅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현대 그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시작을 이런 그림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우주는 이쪽 근처고요. 시간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주의 크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우주의 크기가 굉장히 작았던 어떤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기 커지는 시점이 있죠. 그죠? 이 시점이 말하자면 급하게 팽창하는 급팽창 시기고요. 그 이후는 이제 천천히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에서는 급팽창이 먼저 있고 뜨거운 빅뱅이 그 뒤를 따라가고 그 이후에 우주가 이렇게 진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한 가지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보이는데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주 배경 복사? 네. 보신 적 있어요? 네. 예,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알아낸 사람들이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자들한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걸 봤냐? 어떻게 이런 걸 아냐? 과거 옛날 우주의 모습을 본 적이 있냐? 그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과학을 할 때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2500년 전, 5000년 전 우리 선조들도 우주와 뭐 만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과학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과학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보편적인 원리로 설명을 하고 반복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그냥 말로 그냥 한 거냐 아니면 이거를 실제 봐서 혹은 관찰을 해서 만들어낸 거냐 이렇게 물으면 관측을 해서 알아낸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옛날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10년 전 우주 모습 볼 수 있을까? 100년 전 우주를 볼 수 있을까? 1000년 전 볼 수 있을까? 1억 년 전 볼 수 있을까? 10억 년 전 볼 수 있을까? 100억 년 전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예, 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네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제? 1억 년 전은 몰라도 100억 년 정도. 1억 년은 볼 수 있고 100억 년은 잘 모르겠다. 100년은 280 정도. 네. 예, 지금 벌써 그 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 자체를 아주 순진하게 받아보세요. 과거의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예, 과거를 내가 볼 수 있냐? 만약 보고 싶으면 뭘 하면 되냐? 과거를 보는 기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타임머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으면 과거 우주도 볼 수 있겠다. 맞나요? 그죠? 예. 그런데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실은 우리가 답이 조금 더 단순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생각은 이거죠. 타임머신이 있으면 되겠다. 그죠? 예, 뭔가 어지러운 모습인데, 예. 자, 그런데 실은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본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물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 나에게 날아와서 도착한다라는 의미와 굉장히 비슷해요. 특히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가시광선 영역 그 수백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가지는 빛이 물체로부터 나에게 날아와서 나의 시신경을 때리고 안에서 반응을 해서 봐요. 그 말은 뭐가 날아오고 내가 그거를 감응을 해서 알아낸다라는 의미가 본다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은 이 본다는 거를 눈으로만 보는 걸 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빛만 해도 빛도 아까 가시광선은 특정한 파장대의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시광선을 보는 거는 우리가 지구에 살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을 잘 보는 거예요. 인간이 왜 가시광선을 잘 보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제일 흔한 빛이 가시광선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주변에 제일 흔한 빛이 왜 가시광선이냐? 우리 주변에 제일 흔한 빛이 뭐죠? 태양에, 천등이 있는데, 예. 자연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태양빛이죠. 그죠? 그러니까 태양은 표면 온도가 한 6000도 되는 별이에요. 6000도 정도 되는 별이 내놓는 빛은 노란색 빛이에요. 가시광선 영역에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제일 흔한 빛이에요. 그거를 제일 잘 보는 게 우리가 그 생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빛만 해도 파장이 훨씬 길거나 짧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날아올 수 있는 그 매체가 빛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자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우주를 보고 싶은 거예요. 볼 수만 있으면 되니까, 검출할 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그런 걸 이용하는 거가 중성미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성미자, 어떤 입자의 종류예요. 중성미자라는 거를 통해서 우주를 보고요. 그 다음에 중력파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예, 중력파를 통해서도 우주를 봐요. 그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을. 근데 우리 일단 빛에 집중해 보면은, 본다는 건 어쨌거나 빛이 날아오는 거를 우리가 보는 것이다. 그런데 빛은 속도가 있어요. 빛의 속도가 무한대가 아니에요. 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빛이 굉장히 빠른데, 초속 30만 아닌가? 초속 30만.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예, 앞에 제가 잘못 썼네요. 예, 예, 정확합니다. 예,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거예요. 와. 훌륭한데? 예, 예. 제가 나중에 고칠게요. 예. 예, 빛의 속도가 유한한데 그 속도가 지금 알아요. 우리가. 제가 사실 정확히 알아요. 299-792-458 미터 per sec. 예, 그렇게 가요. 예. 예, 그렇게 가는데 어쨌든, 예, 그런 속도로 가요. 유한한 속도로 날아가요. 근데 속도가 유한하면 날아갈 때 시간이 걸려요. 그죠? 속도가 만약에 무한대라면 날아가는데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유한한 속도를 가진 빛이 날아가면 시간이 걸린다. 근데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멀리 있는 걸 본다는 얘기는 더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서 날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노란색으로 한 거는 저 태양을 그려본 건데, 태양이랑 요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데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대략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데서 빛이 날아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데 빛의 속도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되거든요. 딱 나눠보면 한 500초 정도 돼요. 한 8분 20초 정도 걸려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낮에 나가서 태양을 이렇게 쳐다보면, 태양 보신 적 있어요? 네. 볼 수 있죠? 딱 보면 저 태양은 실은 8분 20초 전의 태양이에요.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해서 지금 태양이 아니라 8분 20초 전이에요. 재밌죠, 그죠? 비슷한 문제 하나 해보면, 저기 있는 저 은하는 우리 은하가 우리 그 밀키웨이 은하수 은하인데, 우리 은하 옆에 제일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라고 불러요. 안드로메다까지 한 250만 광년 정도 돼요. 거리가.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안드로메다를 보면 그거는 250만 년 전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 우리가 과거의 우주를 볼 수 있냐? 답은 뭐죠?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멀리 보면 된다. 예, 아주 훌륭한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데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과거의 한계겠죠. 빛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우주. 그렇게 우주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요거는 우주 전체 모양을 이렇게 투영을 해서 그림으로 우리 지도 그리듯이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는 전체 그 구면상에 있는 건데, 요거가 대략 한 137억 년 전이에요. 그럼 이 당시의 우주는 불과 40만 살 정도밖에 안 돼요. 38만 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냐? 찍을 수 있어요. 우리 인류가 훌륭하죠. 우리 인류가 훌륭해서 이 정도 빛을 받아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 실험을 한 거가 플랑크 위성에다가 하는 건데, 이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인공위성에다가 망원경을 실어서 우주에 날려놓고 우주에서 우주를 쳐다보게 해요. 지구상에서 보는 것보다 우주에 날려놓고 보는 게 훨씬 좋아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구름이나 공기에 방해가
방해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 주변에는 구름도 있고 뭐 여러 방해들이 있어요. 그죠? 옆에 친구가 막 사진 찍고 이러면 거기도 막 빛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가 다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려면 그러니까 우주에 날려놓고 그냥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진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사진을 얻은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한 20년쯤 돼요. 20년 전부터 해서 이 사진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대천재 무슨 그 위대한 과학자들도 우주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우주의 가장 아기 우주일 때의 모습. 40만 살인데도 아기냐? 40만 살 아기 맞나요? 아니요. 지금 우주는 거의 한 138억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아기가 맞죠, 그죠? 그래서 아기 우주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사진으로 볼 수 있다. 이거 딱 보면 근데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바다랑 성과 뜨거워 보여요? 지구 같아요. 지구 같아요? 예, 어떻게 보여요? 약간 우주가 모든 말은 똑같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좀 늘어. 근데 모양은 실은 우리 지도 만들 때 어떻게 그 3차원 그러니까 구면에 있는 거를 이렇게 딱 찍다 보니까 약간 찌그러져 보이는 거라서 이 모양은 좀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요 전체 색깔이나 이 좀 알록달록한 모습 그걸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 작품을 계속 보니까 돌아가는. 아까 돌아간 뭐 질문 있어요? 그 파란색이 더 뜨겁고 빨간색이 더 뜨거워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실은 과학자들이 이 모습 사진을 찍어보고 처음 알게 된 게 뭐냐면, 요거가 온도가 한 2.7 켈빈, 절대 온도로 2.7도 정도 된다는 걸 첫째 알아냈어요. 알아냈고, 그 사진을 더 자세히 찍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점점점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혹시 질문 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빛으로 본 거예요, 빛. 온도 2.7K에 해당한 거라서 훨씬 길어요. 라디오 파에 해당해요. 네. 자, 그래서 이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느껴야 되는 게 실은 알록달록한 것도 맞는데 전반적으로는 하여튼 뭔가 온도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약간 알록달록한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네. 근데 실제로 여기서 혹시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디가 뜨거운 곳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생각도 있는데 실제로 온도를 보면은 파란색이 온도가 실제로는 더 높아요. 원래는. 왜냐하면 파장이 더 짧기 때문이에요.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 온도가 좀 낮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빨간색이 뜨겁죠. 그래서 이 사진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고려해서 실제로 빨간색이 약간 뜨거워요. 파란색이 실제로 약간 차갑고 실제로는 보면 가시광선이 아니에요.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온도가 살짝 높고 낮은 데가 있는데 뜨거운 곳이 이제 빨갛게 표현했고요. 차가운 곳이 파랗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런데 가장 뜨거운 곳과 가장 차가운 곳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되냐? 놀랍게도 온도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나요. 자, 여기 T hot이라고 쓴 데가 뜨거운 곳의 온도고요. T cold라고 쓴 데가 온도가 약간 낮은 곳의 온도고요. 그거를 평균 온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차이가 불과 10만 분의 1.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그냥 만의 100배가 10만 배죠. 10만 분의 1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온도 차이가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작은 거예요. 실제로 작아요. 얼마나 작으냐? 좀 감을 잡아보기 위해서 제가 지구랑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구가 이렇게 생긴 거 다 아시죠? 그죠? 네. 지구에서 제일 높은 곳은 어딘 줄 아세요? 지표에서. 산이 높은데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산이 어디 있어요? 네팔이랑. 오케이. 네팔에 있고 높이는? 8,000. 네. 제가 1048km.
예, 예, 8천 몇백 미터 정도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대충 한 8.8km 정도 된다고 해서 뭐 대충 한 10km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제일 깊은 곳은 어딘지 혹시? 예, 바다에서, 예, 바다에서 해구라고 부르는 거. 그 러시아의 예, 예, 지금 알려져 있기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12km래요. 예, 예, 해구가 있고, 예, 해구가 있고, 해구들을 따져보면 제일 깊은 곳이 예, 제일 깊은 곳이 한 또 대충 한 10km 정도 돼요. 그러면은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의 높이 차이는 대충 한 20km 정도 돼요. 20km. 그런데 지구 크기가 반지름이 한 6,500km 정도 돼요. 그렇게 따져보면 지구의 반지름에 비해서 20km에 해당하는 건 대충 한 300분의 1, 320분의 1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면 지구가 저기에 보기에 굉장히 미끈하죠. 그죠? 굉장히 미끈한 동그라미인데 오돌토돌한 거가 한 300분의 1 정도 오돌토돌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는 미끈한데 그 오돌토돌함이 한 10만 분의 1로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매끈해요. 우주는 우리 우주 진짜 잘생긴 거죠. 깨끗하게 생긴 거예요. 깔끔하게 생겼다. 그게 우리 우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딤플이 있다. 그게 우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주가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생겼다는 게 문제예요. 우주가 왜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생겼냐? 그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 자, 여기 제가 대략 설명을 했는데 아까 그 우주의 모습이 우주의 몇 살 때 우주라고 했냐면 40만 살 때 우주예요. 그런데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팽창률로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면 40만 년 전에는 크기가 어땠다 이런 거 알겠죠, 그죠?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은 40만 년 전, 그 사진 찍기 전 한 40만 년 전에 우주가 있는데 그때 옆 동네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도 있어요. 40만 년 전에. 그런데 그 동네들이 그 40만 년 동안 팽창하는 정도로는 만나질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안에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동네가 수천 개가 있어요. 근데 아까 우주의 모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우주가 매끈하게 똑같이 생겼다는 거라고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주가 그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동네들이 한 수천 개가 실은 있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마치 이런 거죠. 길을 가다가 이 잘생긴 총각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닮았고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심지어 옷도 똑같이 입었네요.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라는 거가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이유가 있겠죠. 이 두 사람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고 이렇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죠.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형제였다. 그죠? 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뭐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옷만 입는 하여튼 무슨 환경이 있었다.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둘이 똑같이 생긴 거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 우주로 생각을 해보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 3, 4천 명이 만났는데 3, 4천 명이 다 똑같이 생겼다. 그런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미끈하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거가 바로 급팽창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이유예요. 급팽창에서는 우주의 시작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아까 그림을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초기의 어떤 시점에선가 팽창을 굉장히 빨리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급팽창 우주론에서는 아주 우주가 시작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10의 마이너스 35승 세컨드면은 진짜 짧은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실험실에서 잴 수 있는 그 시계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우주가 굉장히 빨리 팽창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무슨 가정을 했었냐면 우주가 일정한 팽창률을 가지고 팽창을 하면 한 40만 살 정도 됐을 때 한 3, 4천 개의 동네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전 시기 어느 시점에선가 급하게 팽창하는 시점이 있었다면 그 3, 4천 개가 실은 한 동네 출신이었다. 말이 되나요? 한 동네였는데 갑자기 팽창을 해가지고 마치 3, 4천 개가 따로따로 온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처음 한 분이 아까 그 알란 구스 선생님이에요. 알란 구스 선생님이 이 문제를 처음에 생각한 거는 그 당시에 열심히 연구하던 주제 중에 하나가 혹시 대통일 이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물리학자들이 힘이 자연계에 4가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 힘이. 근데 이 기본 힘들이 실제로는 어떤 통일되어 있는 더 근본적인 힘이 하나가 있고 그 하나로부터 분화해서 생겼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거를 막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 초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말고 엉뚱한 물질들, 예를 들어 자기 홀극, 막 지금 이름도 이상한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막 생긴다. 이상한 입자들이 생긴다. 라는 게 이론으로부터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란 구스는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걸 없애고 싶었어요. 없애기 위해서는 뭘 하고 싶었냐면 우주를 빨리 팽창시키면 밀도가 낮아져서 내가 만날 확률이 적어지겠구나. 그렇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가만. 근데 이거랑 우주 배경 복사를 연결하면 우주 배경 복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그 가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죠? 그거 하실 때가 아까 제가 그 코넬에 있던 그 데스크 쓸 때 그 당시에요. 예전에 그 선생님이 그 데스크 쓰실 당시에 그 생각을 하셨대요. 예. 자, 그래서 이 균질하고 뭔가 평평한 모습을 만드는 거는 뭐 급팽창을 만들면 되겠구나. 요거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제가 비유 하나 더 해볼까요? 아마 어머니들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옷에 막 주름이 져 있어요. 이 주름을 없애는 방법이 뭔가요? 다리미질. 다리미질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팍 펴면 돼요. 맞나요? 뭔가 급하게 팽창을 시키면 좀 팽팽해져요. 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비슷해요. 네. 이걸 가지고 이런 얘기도 해요. 대머리 정리. 예, 대머리 정리라고 하는 거는 급팽창하고 나면 어떤 그 전에 있던 주름이나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매끈한 모습이 남는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도 합니다. 이거를 얘기한 분은 콜브라는 분이랑 터너라는 분인데 시카고에 계신 분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서 급팽창을 한 다음에 빅뱅이 따라오는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약간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더 쉬워요, 사실은. 저는 이론 물리학자라서 이론 물리학자는 말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로 하냐? 수학으로 해요. 수학으로 딱 그 원리를 푸는 걸 원하는데 실은 저는 이제 요 설명이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서 지금부터 약간 챌린지가 예상이 되나? 계속 해볼게요. 네, 그죠? 자, 요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생긴 거, 수식에서 좌변하고 우변하고 이렇게 생긴 거를 보통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아시죠, 그죠? 이퀘이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 이퀘이션이 뭘 표현하고 있냐면 우주가 어떤 식으로 팽창하냐를 설명해 주는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을 만든 분은 프리드만이고, 프리드만은 이 방정식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일반상대성 이론을 공부해가지고 이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리학과 대학원생들은 이런 거 배워요. 이게 어떻게 나왔고 배워요. 근데 이 식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는 이거예요. 좌변, 왼쪽 변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냐가 왼쪽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크면 클수록 우주가 빨리 팽창하는 거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우주가 느리게 팽창하는 거예요. 좌변은 팽창률을 표현하고 있다. 유식한 말로는 허블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변은 뭐냐? 우변은 의미하는 걸 뭐냐면 우주가 얼마나 밀도가 높으냐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빨리 팽창하느냐는 우주의 밀도가 결정한다. 그런 의미를 이 방정식은 담고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예, 눈길을 막 피하시네요. 예. 자, 얼마나 빨리 팽창하냐는 밀도가 결정한다. 밀도가 높으면 빨리 팽창하고 밀도가 낮으면 느리게 팽창한다. 이제 이 수학을 잘 아는 친구들이면 요 문제에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밀도, 우주가 팽창하는 그 비율이 밀도로 결정한다고 하면 만약에 밀도가 일정한 수라면, 즉 우변이 상수라면 어떤 식으로 팽창하냐? 그걸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팽창하는 비율이 오늘부터 2배가 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이런 거가 팽창률이죠. 그죠? 네. 시간이 짧으면 팽창률이 큰 거고요. 시간이 길면 팽창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률이 계속 일정하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2배가 되면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그거의 2배가 되고, 그죠? 그럼 팽창률이 일정한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모레까지 또 2배가 되면 그러면 팽창률이 일정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 1부터 시작을 하면 하루가 지나면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고요. 또 하루가 지나면 얼마가 되죠? 4가 되고, 또 하루가 지나면 8이 돼요. 또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지나면, 예, 26번 지나면, 예, 128.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요게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프리드만 방정식에서 우변이 일정하면 이런 식으로 우주가 팽창을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팽창하는 게 바로 급팽창이에요. 잘 보세요. 이 그래프가 1에서 시작을 해서 같은 비율로 2가 됐다가 2의 제곱이 됐다가 2의 세제곱이 됐다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걸 지수적으로 커진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바로 급팽창의 표현이에요. 우주도 시작을 해서 급팽창한다는 게 일정한 비율로 팽창하면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죠. 좀 급하게 팽창한 것처럼 보이나요? 네. 이런 거가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에요, 실제로. 예, 이것도 우리 어른들은 알 텐데, 은행에 넣을 때, 그죠? 그 이자를 복리로 할 거냐, 단리로 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면, 복리로 해야 이렇게 커지죠, 그죠? 네, 그게 정확히 팽창률을 일정하게 해주는 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면 결국은 급팽창 시기가 있다고 하면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주가 밀도가 일정한 어떤 시점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주가 급하게 팽창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밀도는 부피가 커지면은 밀도가 낮아져요. 맞나요? 그죠? 많은 경우에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낮아져요. 예를 들어 사과 상자에 사과가 3개가 들어있었는데 상자의 크기를 2배로 했다. 그럼 사과의 밀도는 2분의 1의 반이 돼요. 부피에 반비례해서 밀도는 변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질들은 부피가 커지면 우주가 팽창을 하면 밀도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팽창을 일으키는 거는 일반적인 물질로는 쉽게 안 돼요. 그럼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는 물질들만 되는데 대체 그게 뭐냐? 이게 지금 현대 그 물리학자들이 풀고 싶은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대체 뭐가 이런 걸 만들었냐? 이 급팽창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더 어렵죠, 그죠? 이제 어려운데 저는 이게 더 쉬운데. 네. 자, 요 그림에서 높이는 그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은 높이가 높죠, 그죠? 이쪽은 높이가 낮고요. 그러면 밀도가 이쪽은 높고 이쪽은 낮은 거예요. 요 근처는 어떠냐면 좀 변해도 밀도가 별로 안 변해요. 맞나요? 그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밀도가 좀 일정하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걔는 급팽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막 따져봤어요. 저를 포함해서 대체 뭐냐? 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게 진짜 중요한 연구 주제고요. 지금도 주제고요. 열심히 이거 가지고 서로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맞고 지금도 막 싸워요. 학회를 가면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또 누가 공격하고 뭐 이런 일을 해요. 예. 저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답을 알 것 같아요. 알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대체? 복잡한 얘기들은 좀 넘어가고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거가 힉스 입자가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힉스 입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힉스 입자는 지금 우리가 그 실험실 연구를 해서 밝혀낸 유일한 그 스핀이 없는 입자예요. 스핀이 있으면 실은 방향이 생겨요. 돌아가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이 있는 입자들은 급팽창을 못 시켜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방향이 없는 입자여야 되는데 방향이 없는 입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는 힉스 입자가 유일해요. 그러면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오케이, 방향이 없다는 건 좋아. 그런데 이 평평하게 이렇게 그 밀도가 일정해지는 이런 영역을 포함하고 있냐? 실제로 힉스가 그런 걸 만들어 줄 수 있냐? 그게 질문이었고요. 힉스 입자가 발견된 게 2012년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10여 년 전. 그죠? 그때 발견됐어요. 발견되면 그때 힉스에 대해서 발견하면서 힉스의 질량도 알게 됐고 힉스의 여러 가지 성질을 알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힉스가 만들어낸 이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서 나온 게 2014년에 낸 그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낸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 힉스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계산을 했어요. 여기 잘 보면 혹시 좀 평평한 거 보이시나요? 평평한 거 보이시나요? 예. 여기 보면 특히 초록색 근처로 보면은 힉스가 만들어내는 우주가 실제로 굉장히 평평한 에너지를 가지는 게 구현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예. 저런 게 있다. 그러면은 힉스가 예전에 우주 초기에 우주를 급팽창시킬 수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 저거를 알면 저거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거를 그 후에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는 우리 연세대 입자물리 연구실의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한 거고요. 지금 저기 학생들이 한 명이 첫 번째 학생, 요 학생이 두 친구가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연구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고, 저기 정동현 학생은 이번에 시카고 대학으로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성묵 학생은 지금 선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가 계세요.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었죠. 지금 박사님이 될 거고. 예. 그래서 힉스가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고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잘 살펴보니까 힉스의 포텐셜 모양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진화를 하는 와중에 아까 밀도가 쌓이고 밀도가 쌓여서 블랙홀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렇게 생긴 블랙홀을 우리가 원시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블랙홀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해요. 어떻게 만드냐? 블랙홀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작은 공간에 큰 에너지를 모으면 돼요. 얼마나 큰 에너지를 모아야 되냐? 그 조건들이 있어요. 물리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을 만족하면 블랙홀이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포텐셜 안에서 움직일 때 실제로 작은 공간에 에너지가 많이 쌓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냐를 계산하면 되죠. 그걸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있다.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블랙홀의 질량은 어디에 생기냐? 봤더니 여기서 실험이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한 실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가능성을 제가 좀 따져봤어요. 저 근처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발견을 했습니다. 저게 맞다면 내가 뭘 설명한 거냐? 보면 저 영역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암흑물질이 우주에 굉장히 많아요. 이걸 또 설명하는 것도 아주 큰 일일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보다 암흑물질이 실은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암흑물질이 뭔지 아직 정체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 사실이 모든 게 다 맞다면 원시 블랙홀이 암흑물질의 역할을 정확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팽창 우주를 만들어내는 그 근원과 힉스라고 생각하면
그 근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현상, 암흑 물질을 설명할 수 있는 암흑 그 원시 블랙홀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놀라고 이게 진짜 맞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맞으면 난 노벨상 안 받아도 된다. 노벨상 3개 준다고 해도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